과일의 온도차. 장애인의 몸에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네. 1급에서부터 6급까지 등급을 매기는데, 근데 이 등급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의 가축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를테면 막 하늘 몇 등급이에요. 등급이 높아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한정된 복지 서비스를 한쪽에서만 몰아주는 거죠. 1급에서부터 2급까지 중증으로 여기는데, 이 1급에서부터 2급까지 사회적 서비스를 몰아주는 것이고, 2급 이하부터는 이제 경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장애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한정적이에요.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에 맞게 자신이 같은 장애라고 할지라도 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폐지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부양의무자는 말 그대로 사회가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잖아요. 자신이 어쨌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족이 부양해야 된다는 이런 책임 하에 국가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족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인간답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폐지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장애 수용시설 폐지라고 하는데, 혹시 옛날에 그 영화 도가니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그 영화 봤어요. 네, 그거는 정말 영화에서 어쨌든 많이 미화돼서 좀 나오는 것이긴 한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장애인 수용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설 안에서 장애인들이 내가 10살, 20살, 30살 이렇게 나이가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제대로 나와보지도 않고 그 안에서만 지내면서 뭔가 비리와 폭력들을 당하면서 좀 죽어가는 이런 현실들이 많이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관리를 받으면서 어딘가에서 세상과 떨어져서 살아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와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자신의 삶을 좀 제대로 좀 살아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네.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네.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어쨌든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올드보이라는 영화 속에서 그 주인공이 영문도 모른 채 30년 동안 이제 골방에 갇혀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만두로 먹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장애인들의 삶이, 특히 이제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이 이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물론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포함해서 자신의 어쨌든 내가 뭘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은 밖에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네. 만드는 이런 것들이 시설이고, 그리고 이 시설 안에서 정말로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이를테면은 시설장이라는 거죠. 시설장한테 폭력과 아니면은 이 시설을 이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장애 여성 같은 경우는 성폭력을 당해도 아무도 모르게 일처리가 돼버린 이런 것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몸담고 있는 단체가 효화동, 서호선 효화동 쪽에 있거든요. 근데 효화동 쪽에서 원래 코스대로라면 효화동에서 여기 올 때 중간에 충무로역에서 한 번만 갈아타면은 빠르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충무로역에는 편의시설이라고 불리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좀 없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대신에 저희들이 좀 살인기계라고 불리고 있는 리프트가 있는데, 이 리프트마저도 또 고장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진짜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왔냐면은, 울주로 상가 쪽에서 가면은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거 타는 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청역에서 내려가지고 경복궁역까지 셔틀을 타고 가서 경복궁역에서 3호선 타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과정이 있어요. 저상버스가 있기는 한데 저상버스가 한 번에 여기까지 오는 노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버스도 탈 수 없을 뿐더러 지하철도 오늘과 같이 뭐 편의시설이 뭐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거마저도 고장 나 버리면 그냥 뺑 둘러서 오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장애인들의 이동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다. 지하철 같은 경우 어쨌든 저는 이제 서울시를 대상으로 어쨌든 계속적으로 그 박원순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서울시나 전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사가 21군데 정도 돼요. 그 대신에 그 리프트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계가 상당히 위험하고 네.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기계인 거고 그리고 굉장히 좀 느린 이런 기계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동을 해야 되니까 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에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도중에 리프트가 추락해서 계단을 떨어져서 사망하거나 아니면 중상을 입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아직까지 50%도 되지 않고 있어요. 있는 저상버스도 다니고 있는 노선보다 다니지 않고 있는 노선이 더 많고 그리고 열에 한 번은 꼭 고장이 나서 근데 이게 고장이 나면은 보통 일반 버스들은 바로바로 수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그 고장이 나는 채로 그대로 좀 방치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답답하죠. 네. 이동을 할 때. 네.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 이중적인 어쨌든 저에게 주체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주체성이 사실상 하나의 주체성으로는 다 얘기를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한 사람에게도 어쨌든 처음에 소개를 드렸다시피 장애인이면서 여성이면서 어쨌든 세입자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장애와 여성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이 장애인 안에서도 가장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장애 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장애 여성을 아직까지 좀 무성적 존재로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집 안에서조차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그래도 아들에 대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장애가 있어도 아들이니까 공부라도 하나 시키고 아들이니까 뭐 기술이라도 배우려는데 근데 정작 이 딸 더구나 이제 장애를 가진 딸한테는 집 밖으로조차 제대로 내보내지 않으려는 이런 것들이 있죠. 왜냐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아니면은 네가 나가서 뭘 할 건데 아니면 너는 또 부모님이랑 살다가 아니면 결혼을 뭐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 형제에게 어쨌든 맡겨져 버리면 누군가의 의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장애 여성은 더더구나 이 한국 사회에서 혼자서 살아가기는 정말 많은 난관들이 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신길역에서 이제 장애인분이 떨어져서 돌아가셨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박원순 시장이 약속을 했거든요. 네. 이미 3년 전에. 네. 근데 아직까지도 공약이었죠. 네.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하면서 8월 달부터 서울시청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지하철 타기를 진행을 했어요. 수많은 장애인들이 한 줄로 탔다가 한 줄로 내리는 지하철 연착 투쟁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정말 많은 시민분들에게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 너희들이 얼마나 더 요구를 하는 거냐 우리들이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데 이런 얘기도 듣고 아니면 장애인들이 굳이 뭐하러 밖에 나오느냐 그러니까 정말 사람한테 할 수 없는 이런 욕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들을 들면서 속상하긴 하죠. 네, 우리가 물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는 건 맞아요. 시민분들이 지금 30분, 길어야 1시간 겪고 있는 이 불편함은 장애인들은 10년, 20년, 30년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거다. 더해서 언제까지 장애인들이 이 보편적 권리라고 부르고 있는 이 이동권에 대한 권리에서마저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용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잘했구나.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라고
또 역설적이기도 또 힘을 받기도 해요. 저는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때로는 나도 내 자신조차도 이해를 못하는데 아니면은 때로 가족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런 구조 안에서조차도 어쨌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타인과 타인이 100%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 저는 당연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해서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혐오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타인의 삶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단지 이런 다름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다름 속에서 계속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 풀어갈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네. 누군가에게 혐오 발언을 하고 누군가에게 잘못한다고 아니면은 살아갈 권리가 없다고 이러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